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믿음. 만약 당신이 인생 전부를 걸고 헌신했던 그 믿음이 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성찰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기막힌 배신과 그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나 오빠 없이 아래로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 총 3명의 동생을 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북적이는 대가족 속에서 맏딸로서의 책임감을 자연스레 배우며 자랐죠. 그런 제가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27이라는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다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미아야, 나만 믿어. 내 처자식은 절대 굶기는 일 없을 거야. 평생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 나 믿고 시집와주라.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제 마음은 움직였고 저희의 결정을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장녀인 저를 유독 아끼셨습니다. 솔직히 다른 녀석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우리 미아가 나랑 집사람한테는 제일 예쁜 자식이었네. 그런 큰딸을 이렇게 빨리 보내려니 서운한 마음이 크다네. 그러니 우리 귀한 딸, 부디 고생시키지 말고 잘해주게. 내가 믿겠네, 김서방.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평생 미아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던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가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섬에서 큰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두 분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순간까지 아들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용진이 이 동네에선 둘도 없는 수재였어. 어릴 때부터 어찌나 똘똘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랬다니까. 늘 전교 1등만 하더니 명문대에 턱 붙어버렸을 땐 우리가 동네 잔치까지 열었잖수. 아가, 넌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거야. 세상에 우리 용진이 같은 애 없어. 솔직히 말해 남편이 졸업한 대학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훌륭한 대학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분께는 오직 아들, 용진이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이 멋쩍은 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 자랑스러워하셔서 그래. 그게 두 분의 낙이거든. 이해 좀 해줘. 저는 괜찮다고 세상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이 가장 자랑스럽지 않겠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작지만 소중한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 역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안부 전화를 거르지 않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당신이 그런 날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변호사라니요. 저희는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최소 2을 낳아 행복하게 키우자고 약속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는 언제 갖고 로스쿨 학비는 또 어떻게? 3년 동안 공부만 해도 바로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직장도 충분히 좋은데 왜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거야? 황당해하는 제게 남편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대기업 간 놈, 5급 공무원 합격한 놈, 벌써 변호사 된 놈도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땐 그놈들보다 학점도 더 잘 받았는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여보, 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보답할게. 그때까지만 아이 계획 좀 미루자.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뒷바라지해줘. 평생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의 부모님처럼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 즉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를 좋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남편의 그런 마음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와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니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덕에 모아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고 남편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제 외벌이로 버텨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지지해주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 준비에 매달렸고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끝에 다음해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학비는 겨우 감당했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 2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용진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나중에 아가 호강시켜 줄게다. 우리 용진이는 한다면 하는 애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의 태도는 변해갔고 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게 이런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용진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 용진이는 왕처럼 대접해줘야 한다. 변호사만 되면 내 팔자도 피는 거니까 미리미리 고마워하란 말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잘 먹여야 하니까 밥상도 신경 쓰고 행여나 집안일 같은 거 시키지 마라. 걸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저 역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니요. 처음엔 아들이 기죽을까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전화를 통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용진이 뭐 먹였니? 그냥 된장찌개랑 밑반찬으로 먹었어요. 뭐? 고기 반찬도 없이? 꼴랑 그거 먹고 애가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하라고. 내가 신경 좀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어머님, 찌개에 고기 넣었고요. 달걀 프라이도 해줬어요.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 챙겨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발 저 좀 그만 들볶으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딸이에요. 제가 무슨 식모입니까? 결국 저는 폭발했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께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서 효자 아들이 변했다며 저에 대한 불만만 더 쌓아갔습니다. 갈등의 골은 명절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도저히 시댁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음식 하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만 먼저 보내고 저는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당일에 가도 될까요? 뭐? 꾀병 부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하러 안 와? 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지. 잔말 말고 당장 내려와. 우리 용진이는 공부해야 하니 서울에 있으라 하고 너만 혼자 오라고. 아픈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공부와 동네 사람들에게 보일 체면만이 중요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체면 때문에 저는 아파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전 제 몸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첫 변호사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안해, 여보. 딱 붙어서 당신 고생 끝내주고 싶었는데. 크게 낙심한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다음엔 꼭 붙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떨어졌다고? 동네방네 우리 아들 첫 시험에 턱 붙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이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심지어 시어머니는 모든 탓을 제게 돌렸습니다.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우리 용진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쁘니 모든 것이 제 탓이 되는 현실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탓을 했고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2번의 낙방 후 남편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 아무래도 집에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면 안 될까? 나 자신을 좀 더 극한으로 몰아붙여보고 싶어. 변호사 시험은 5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벌써 2번이나 떨어졌잖아. 다음엔 정말 붙어야 해. 함께 있고 싶었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 작은 원룸 월세방을 얻어주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주말마다 찾아가 반찬을 해다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뒷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사 먹거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제 명의의 카드도 하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음에도 남편은 3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변호사 못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우리가 바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 아니야,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큰 행복을 얻으려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도 긴 법이야. 저는 무너지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씀씀이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카드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놀라서 전화했더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났는데 자꾸 날 불쌍한 놈 취급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내가 밥값을 다 내버렸어. 미안해. 또 한 번은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3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대학 후배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기죽기 싫어서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저는 돈 아낀다고 5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는데 남편은 오직 체면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서 카드를 빼앗고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잔뜩 삐져서 한동안 집에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아이 소식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처지 때문에 못 갖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 남자로서 체면이 있지. 내년이면 나도 잘 풀릴 테니 미리 아이 갖자.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아이야. 당신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해야 하는데?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을 이쯤에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믿으며 꾹 참았습니다. 이 고생만 끝나면 분명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격지심 때문일 거라고 했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결국 4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착잡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며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집에 와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나 몰래 자취방에서 새살림이라도 차렸어 라고 물었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식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방의 내용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2년간 저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남편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손실만 3억입니다.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거짓말하고 시골 부모님께 1억 5천이나 빌렸는데 이제 제 인생 망했어요. 남은 주식들도 전부 손실 상태인데 저 이제 어떡하나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나 몰래 주식했어? 이게 다 뭐야? 3억.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잠에서 깬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뒤 저와 부모님께 면목이 없다는 압박감의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핑계로 집을 나간 것도 실은 주식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우리 신혼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쏟아부었고 그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주식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4번째 시험마저 떨어지자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시댁에 내려가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하려면 청탁금이 필요하다는 말로 부모님을 속여 1억 원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더 위험한 코인과 선물에 투자했다가 한 달도 안 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께 전화해 청탁금이 모자라다며 5천만 원을 더 빌려 그것마저 탕진했던 것입니다. 집담보대출 1억 5천, 부모님께 받은 돈 1억 5천,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믿고 헌신했던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도 체면 때문에 명품 옷을 사고 친구들에게 밥을 샀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정신이야. 그렇게 면목이 없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 인생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고 그랬어. 미안해. 난 언젠간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시험에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현실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황된 꿈에 빠져 한 가정을 파탄낸 것입니다. 저의 7년간의 헌신, 믿음,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말과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바쳐 너무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믿음. 만약 당신이 인생 전부를 걸고 헌신했던 그 믿음이 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성찰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기막힌 배신과 그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나 오빠 없이 아래로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 총 3명의 동생을 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북적이는 대가족 속에서 맏딸로서의 책임감을 자연스레 배우며 자랐죠. 그런 제가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27이라는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다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미아야, 나만 믿어. 내 처자식은 절대 굶기는 일 없을 거야. 평생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 나 믿고 시집와주라.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제 마음은 움직였고 저희의 결정을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장녀인 저를 유독 아끼셨습니다. 솔직히 다른 녀석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우리 미아가 나랑 집사람한테는 제일 예쁜 자식이었네. 그런 큰딸을 이렇게 빨리 보내려니 서운한 마음이 크다네. 그러니 우리 귀한 딸, 부디 고생시키지 말고 잘해주게. 내가 믿겠네, 김서방.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평생 미아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던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가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섬에서 큰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두 분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순간까지 아들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용진이 이 동네에선 둘도 없는 수재였어. 어릴 때부터 어찌나 똘똘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랬다니까. 늘 전교 1등만 하더니 명문대에 턱 붙어버렸을 땐 우리가 동네 잔치까지 열었잖수. 아가, 넌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거야. 세상에 우리 용진이 같은 애 없어. 솔직히 말해 남편이 졸업한 대학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훌륭한 대학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분께는 오직 아들, 용진이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이 멋쩍은 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 자랑스러워하셔서 그래. 그게 두 분의 낙이거든. 이해 좀 해줘. 저는 괜찮다고 세상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이 가장 자랑스럽지 않겠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작지만 소중한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 역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안부 전화를 거르지 않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당신이 그런 날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변호사라니요. 저희는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최소 2을 낳아 행복하게 키우자고 약속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는 언제 갖고 로스쿨 학비는 또 어떻게? 3년 동안 공부만 해도 바로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직장도 충분히 좋은데 왜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거야? 황당해하는 제게 남편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대기업 간 놈, 5급 공무원 합격한 놈, 벌써 변호사 된 놈도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땐 그놈들보다 학점도 더 잘 받았는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여보, 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보답할게. 그때까지만 아이 계획 좀 미루자.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뒷바라지해줘. 평생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의 부모님처럼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 즉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를 좋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남편의 그런 마음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와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니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덕에 모아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고 남편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제 외벌이로 버텨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지지해주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 준비에 매달렸고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끝에 다음해 입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학비는 겨우 감당했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용진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나중에 아가 호강시켜 줄게다.
우리 용진이는 한다면 하는 애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의 태도는 변해갔고 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게 이런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용진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 용진이는 왕처럼 대접해줘야 한다. 변호사만 되면 내 팔자도 피는 거니까 미리미리 고마워하란 말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잘 먹여야 하니까 밥상도 신경 쓰고 행여나 집안일 같은 거 시키지 마라. 걸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저 역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니요. 처음엔 아들이 기죽을까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전화를 통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용진이 뭐 먹였니? 그냥 된장찌개랑 밑반찬으로 먹었어요. 뭐? 고기 반찬도 없이? 꼴랑 그거 먹고 애가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하라고. 내가 신경 좀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어머님, 찌개에 고기 넣었고요. 달걀 프라이도 해줬어요.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 챙겨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발 저 좀 그만 들볶으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딸이에요. 제가 무슨 식모입니까? 결국 저는 폭발했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께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서 효자 아들이 변했다며 저에 대한 불만만 더 쌓아갔습니다. 갈등의 골은 명절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도저히 시댁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음식 하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만 먼저 보내고 저는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당일에 가도 될까요? 뭐? 꾀병 부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하러 안 와? 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지. 잔말 말고 당장 내려와. 우리 용진이는 공부해야 하니 서울에 있으라 하고 너만 혼자 오라고. 아픈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공부와 동네 사람들에게 보일 체면만이 중요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체면 때문에 저는 아파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전 제 몸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첫 변호사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안해, 여보. 딱 붙어서 당신 고생 끝내주고 싶었는데. 크게 낙심한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다음엔 꼭 붙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떨어졌다고? 동네방네 우리 아들 첫 시험에 턱 붙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이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심지어 시어머니는 모든 탓을 제게 돌렸습니다.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우리 용진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쁘니 모든 것이 제 탓이 되는 현실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탓을 했고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두 번의 낙방 후 남편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 아무래도 집에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면 안 될까?
나 자신을 좀 더 극한으로 몰아붙여보고 싶어. 변호사 시험은 5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벌써 2번이나 떨어졌잖아. 다음엔 정말 붙어야 해. 함께 있고 싶었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 작은 원룸 월세방을 얻어주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주말마다 찾아가 반찬을 해다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뒷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사 먹거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제 명의의 카드도 하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음에도 남편은 3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이러다 진짜 변호사 못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우리가 바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 아니야,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큰 행복을 얻으려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도 긴 법이야. 저는 무너지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씀씀이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카드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놀라서 전화했더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났는데 자꾸 날 불쌍한 놈 취급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내가 밥값을 다 내버렸어. 미안해. 또 한 번은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3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대학 후배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기죽기 싫어서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저는 돈 아낀다고 5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는데 남편은 오직 체면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서 카드를 빼앗고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잔뜩 삐져서 한동안 집에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아이 소식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처지 때문에 못 갖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 남자로서 체면이 있지. 내년이면 나도 잘 풀릴 테니 미리 아이 갖자.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아이야. 당신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해야 하는데?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을 이쯤에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믿으며 꾹 참았습니다. 이 고생만 끝나면 분명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격지심 때문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결국 4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착잡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며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집에 와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나 몰래 자취방에서 새살림이라도 차렸어 라고 물었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식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방의 내용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2년간 저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남편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손실만 3억입니다.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거짓말하고 시골 부모님께 1억 5천이나 빌렸는데 이제 제 인생 망했어요. 남은 주식들도 전부 손실 상태인데 저 이제 어떡하나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나 몰래 주식했어? 이게 다 뭐야? 3억.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잠에서 깬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뒤 저와 부모님께 면목이 없다는 압박감의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핑계로 집을 나간 것도 실은 주식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우리 신혼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쏟아부었고 그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주식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마저 떨어지자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시댁에 내려가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하려면 청탁금이 필요하다는 말로 부모님을 속여 1억 원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더 위험한 코인과 선물에 투자했다가 한 달도 안 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께 전화해 청탁금이 모자라다며 5천만 원을 더 빌려 그것마저 탕진했던 것입니다. 집담보대출 1억 5천, 부모님께 받은 돈 1억 5천,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믿고 헌신했던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도 체면 때문에 명품 옷을 사고 친구들에게 밥을 샀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정신이야. 그렇게 면목이 없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 인생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고 그랬어. 미안해. 난 언젠간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시험에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현실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황된 꿈에 빠져 한 가정을 파탄낸 것입니다. 저의 7년간의 헌신, 믿음,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말과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바쳐 너무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믿음. 만약 당신이 인생 전부를 걸고 헌신했던 그 믿음이 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성찰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기막힌 배신과 그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나 오빠 없이 아래로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 총 3명의 동생을 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북적이는 대가족 속에서 맏딸로서의 책임감을 자연스레 배우며 자랐죠.
그런 제가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27이라는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다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미아야, 나만 믿어. 내 처자식은 절대 굶기는 일 없을 거야. 평생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 나 믿고 시집와주라.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제 마음은 움직였고 저희의 결정을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장녀인 저를 유독 아끼셨습니다. 솔직히 다른 녀석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우리 미아가 나랑 집사람한테는 제일 예쁜 자식이었네. 그런 큰딸을 이렇게 빨리 보내려니 서운한 마음이 크다네. 그러니 우리 귀한 딸, 부디 고생시키지 말고 잘해주게. 내가 믿겠네, 김서방.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평생 미아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던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가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섬에서 큰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두 분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순간까지 아들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용진이 이 동네에선 둘도 없는 수재였어. 어릴 때부터 어찌나 똘똘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랬다니까. 늘 전교 1등만 하더니 명문대에 턱 붙어버렸을 땐 우리가 동네 잔치까지 열었잖수. 아가, 넌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거야. 세상에 우리 용진이 같은 애 없어. 솔직히 말해 남편이 졸업한 대학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훌륭한 대학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분께는 오직 아들, 용진이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이 멋쩍은 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 자랑스러워하셔서 그래. 그게 두 분의 낙이거든. 이해 좀 해줘. 저는 괜찮다고 세상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이 가장 자랑스럽지 않겠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작지만 소중한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 역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안부 전화를 거르지 않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당신이 그런 날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변호사라니요. 저희는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최소 2을 낳아 행복하게 키우자고 약속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는 언제 갖고 로스쿨 학비는 또 어떻게? 3년 동안 공부만 해도 바로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직장도 충분히 좋은데 왜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거야? 황당해하는 제게 남편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대기업 간 놈, 5급 공무원 합격한 놈, 벌써 변호사 된 놈도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땐 그놈들보다 학점도 더 잘 받았는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여보, 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보답할게. 그때까지만 아이 계획 좀 미루자.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뒷바라지해줘. 평생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의 부모님처럼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 즉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를 좋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남편의 그런 마음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와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니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덕에 모아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고 남편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제 외벌이로 버텨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지지해주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 준비에 매달렸고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끝에 다음해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학비는 겨우 감당했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용진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나중에 아가 호강시켜 줄게다. 우리 용진이는 한다면 하는 애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의 태도는 변해갔고 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게 이런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용진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 용진이는 왕처럼 대접해줘야 한다. 변호사만 되면 내 팔자도 피는 거니까 미리미리 고마워하란 말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잘 먹여야 하니까 밥상도 신경 쓰고 행여나 집안일 같은 거 시키지 마라. 걸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저 역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니요. 처음엔 아들이 기죽을까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전화를 통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용진이 뭐 먹였니? 그냥 된장찌개랑 밑반찬으로 먹었어요. 뭐? 고기 반찬도 없이? 꼴랑 그거 먹고 애가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하라고. 내가 신경 좀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어머님, 찌개에 고기 넣었고요. 달걀 프라이도 해줬어요.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 챙겨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발 저 좀 그만 들볶으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딸이에요. 제가 무슨 식모입니까? 결국 저는 폭발했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께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서 효자 아들이 변했다며 저에 대한 불만만 더 쌓아갔습니다. 갈등의 골은 명절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도저히 시댁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음식 하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만 먼저 보내고 저는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당일에 가도 될까요? 뭐? 꾀병 부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하러 안 와? 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지. 잔말 말고 당장 내려와. 우리 용진이는 공부해야 하니 서울에 있으라 하고 너만 혼자 오라고. 아픈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공부와 동네 사람들에게 보일 체면만이 중요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체면 때문에
저는 아파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전 제 몸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첫 변호사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안해, 여보. 딱 붙어서 당신 고생 끝내주고 싶었는데. 크게 낙심한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다음엔 꼭 붙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떨어졌다고? 동네방네 우리 아들 첫 시험에 턱 붙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이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심지어 시어머니는 모든 탓을 제게 돌렸습니다.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우리 용진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쁘니 모든 것이 제 탓이 되는 현실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탓을 했고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두 번의 낙방 후 남편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 아무래도 집에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면 안 될까? 나 자신을 좀 더 극한으로 몰아붙여보고 싶어. 변호사 시험은 5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벌써 2번이나 떨어졌잖아. 다음엔 정말 붙어야 해. 함께 있고 싶었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 작은 원룸 월세방을 얻어주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주말마다 찾아가 반찬을 해다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뒷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사 먹거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제 명의의 카드도 하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음에도 남편은 3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이러다 진짜 변호사 못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우리가 바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 아니야,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큰 행복을 얻으려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도 긴 법이야. 저는 무너지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씀씀이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카드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놀라서 전화했더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났는데 자꾸 날 불쌍한 놈 취급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내가 밥값을 다 내버렸어. 미안해. 또 한 번은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3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대학 후배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기죽기 싫어서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저는 돈 아낀다고 5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는데 남편은 오직 체면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서 카드를 빼앗고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잔뜩 삐져서 한동안 집에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아이 소식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처지 때문에 못 갖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 남자로서 체면이 있지. 내년이면 나도 잘 풀릴 테니 미리 아이 갖자.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아이야. 당신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해야 하는데?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을 이쯤에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 때